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굿경제연구소의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철기입니다. 4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오랜만에 상당히 좋고 날씨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날 관심 있는 부동산 지역에 한번 이렇게 나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그와 관련된 내용 이어가 볼게요. 자, 부동산 정책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은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책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총 1,339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5.32%가 올랐는데요. 정부는 가격이 많이 오른 곳과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욱 많이 올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작년부터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수요 억제 수단을 내놓는 등 여러 차례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일부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아 무주택자들에게는 여전히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의 핵심 수단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대출 억제인데요. 계속되는 규제로 불안감이 크게 확산돼 역전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대로 규제 정책이 지속될 경우 대출 억제로 서민 부담이 가중돼 오래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부동산 물량 수급은 내년 이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하면서 그에 따른 대처와 함께 부동산 유망 투자처를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정부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핵심 정책이라고 보이는 것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증가입니다. 즉 보면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 보유세하고, 그리고 부동산에는 이제 거래세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세는 양도세와 취득세 이렇게 나누는데, 취득세는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거의 건드리지 않은 정책이고, 이 양도세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조정지역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을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2주택은 10% 가산, 2주택, 3주택은 20% 가산 등 상당히 큰 양도세가 증가가 되는 것이 있었고, 오늘 보는 거는 이제 보유세의 증가입니다. 보유세는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종부세는 이제 과세 표준에 그리고 일정 비율을 곱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이제 세금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정책으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항상 부동산을 보실 때는 6월 1일이 기준 날짜니까 그날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날 기준으로 해서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그 종합부동산세나 그리고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가 지금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 과세 표준인, 밑에도 보겠지만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부세는 과세 표준뿐만 아니고 이 옆에 비율인 그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걸 곱하게 돼 있는데, 공정시장가액을 올해부터 85%로 증가를 했습니다. 원래는 80%였는데 85%로 증가를 했고, 내년부터는 5%씩 더 증가를 해서 앞으로 2022년에는 100%까지 이제 전부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번과 똑같은 공시지가가 나온다고 해도 내년에는 조금 더 세금이 더 많이 나올 테고, 내후년에는 조금 더 세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정부는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이제 물건을 세금 때문에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공급이 많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크다는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부세와 재산세 증가와 공시지가 현실화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보면, 이 대출 규제는 바로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가격은 공급과 수요라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가격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는데 종부세와 재산세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서 공급을 많이 증대를 시키고 그리고 수요라는 것을 정말 실소유자 위주로 수요를 재편성을 해서 공급은 많고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만들어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정책인데 사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소유자들이나 어떤 무주택자들이 수요로 들어가서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가격을 사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가 억제는 됐는데 거래량은 상당히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특히 대출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특히 조정지역이나 어떤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는 아예 뭐 대출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40% 정도 또는 뭐 최대는 60% 정도까지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일정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내 집 마련의 문턱도 좀 많이 낮춰놨다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만약에 지금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인 분들 때문에 대출 규제가 억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풀려버리거나 아니면 뭐 정부의 정책이 약간이라도 좀 바뀌어버리면 상당히 많은 수요가 이렇게 진입할 수 있어서 그러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수요를 억제시켜서 대출을 많이 규제를 한다. 그래서 어떤 집을 구매를 하시거나 어떤 내 집을 팔고 다른 데 이사를 가실 때는 금융권에 꼭 확인을 하셔서 대출이 되는지 또 얼마까지 되는지 또 소득이나 어떤 DTI나 DSR에 따라서 금액도 많이 결정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방송에서도 잠깐 보셨는데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68.1% 정도의 현실화율이 있습니다. 즉 10억이라는 시가가 있으면 뭐 6억 8천 정도로 지금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50에서 60% 현실화율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얼마까지 현실화율을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작년과 올해 나온 기준을 보면 거의 고가주택, 좀 비싼 단독주택이라거나 아니면 고가 위주의 토지는 급등을 한 반면에 일반적인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현실화율의 율은 별로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린다면 이 부분도 세금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보셔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6월 1일 전에는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공람을 해서 이의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유하는 부동산이 뭐 너무 많이 올랐다라든지 하면 지금 이의 신청을 거쳐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정책, 이제 할 정책들인데 이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는 양도를 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일정 비율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가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은 예전에는 10년간 가지고 있으면 거의 80%까지를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낼 세금이 없게끔 만들어줬는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2020년부터는 2년을 보유해야 이제 80%를 받을 수 있고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10년이면 80%가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15년, 20년까지 늘리겠다라는 정책으로 해서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약간은 이런 세금이나 세금 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축소를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이제 전월세 신거래가 신고입니다. 이 전월세 신거래가 신고는 뭐냐면 2006년에 모든 뭐 주택이나 어떤 토지나 이런 모든 거래관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서 2007년에 등기부등본에는 이제 실거래가가 다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전월세는 전체 중에 지방 포함해서 한 23%밖에는 이제 양지 쪽으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정일자를 받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그런 모든 전세와 월세 실거래가를 이제 신고를 통해서 강제화를 하겠다라는 뜻이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입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올 상반기나 빠르면 하반기에 결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적용이 되면 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뭐 세금적인 부분은 늘어날 것이고 또 임차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본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증빙 같은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큰 제도다라고 해서 좀 유심히 볼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안정화시키겠다. 뭐 가격을 폭락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 어떤 정부도 가격을 폭락을 해서 세금이 많이 줄고 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지면 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는데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제3기 신도시도 만들고 보상을 통해서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관망하시지 말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되고 이제 자신이 뭐 어떤 거를 사서 나는 뭐 투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이제 잘 관심 있는 지역을 살펴보시고 어느 곳에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자라고 이제 길게 좀 바라보시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과연 어디를 볼 것이냐를 좀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보시면 제가 보시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는 곳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경전철이나 이 광역철도, 뭐 GTX라는 이런 광역철도가 들어가는 노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노선이 들어갈 역세권 위주로 한번 쭉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후도가 많은 곳,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주택가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상당히 노후도인 곳이 많습니다. 아직도 서울 시내도 많이 있고요. 경기도나 다른 지역도 많이 있으니까 이 노후도가 깊은 곳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큰 개발 계획이 있는 것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이 잘 짜여져 있는 곳을 보는데 그냥 막연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씩 되어가고 있는 곳, 하나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되고 있는 곳을 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뭐 용산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량리, 서초, 삼성역 주변 또는 광명역 주변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그냥 갖고 있는 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씩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계획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어딘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서울의 3.3%에 해당되는 지역이 중공업 지역입니다. 예전에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공업 지역에 경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서울에 많은 지역들을 지정을 해놨는데, 많이 알고 계시는 지역들이 바로 뭐 성동구라든지 구로구, 그다음에 금천구,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영등포구 뭐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은 중공업 지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들은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미개발 지역들이 많이 있고 노후된 그런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서울에는 공정지역이나 공업지역은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많이 탈바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은 투자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2차나 3차의 어떤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를 보시면 이 서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경전철 중에 지금 핵심인 강북 횡단선, 목동부터 청량리까지 올 수 있는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정말 거의 열차가 지나가지 않았던 버스만 의존했던 곳에 들어가는 신림선이라든지 난곡선, 그리고 뭐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이런 철도가 새로 들어가는 지역의 역사들을 잘 살펴보시면 없던 곳에 새로 생긴다는 건 상당히 큰 호재입니다. 근데 발표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이제 착공이 되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관심이 있다면 좀 면밀히 살펴보셔서 가격이 좀 하향이 됐을 때 그쪽에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큰 노선도를 한번 보면 신안산선이라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부터 밑에 한양대역까지 해서 쭉 이어지는 신안선인데 지금 이제 거의 공사가 시작이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서부 쪽에는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쪽에 새로 생기는 역들 그리고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들에 다시 한번 노리면 될 것 같고, 저는 특히 이 지역의 금천구 쪽에 새로 생기는 역사를 한 번 더 면밀히 보셔라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GTX 뭐 여러 번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GTX 노선에 있는 33개 지역의 그런 노선도에 있는 역사는 어느 곳에 투자를 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를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라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지나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급 판교선, 이렇게 동서를 구분할 수 있는 이 선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새로운 역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 들어오는 역사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상가가 좀 밀집된 지역은 개발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좀 조심을 하시는데, 주택이 이렇게 많은 지역들은 서울에서도 여러 곳이 있으니까 이런 곳은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정책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용산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용산에 투입되는 금액만 36조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제1롯데월드가 3조 6천억을 가지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36조면 그 10배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자금이 투여되는 계획이라서 엄청난 계획들을 갖고 있고 하나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고, 그리고 많이 뜨고 있는 요즘 청마영성이라고 하는 청량리 쪽이 지금 미주 아파트 부석에서 모든 재건축 시장이 되고 있고, 이제 청량리 4구역과 옆에 동구 총괄시장이 이제 청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개발 계획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위주로 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관심 지역을 가지고 임장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